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큰아들 종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고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한대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그런 곳을 가야 하는데? 딸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저희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집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원비로 써도 되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때껏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는 거니? 종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뺏는 게 아니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도 어렵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 있니?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뎠잖아.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월 3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이 돌봐준대요. 전세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되고 나중에 집도 다시 찾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그런 곳 가면 없던 병도 생긴다더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가셔보시고요. 저희도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오히려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결국 그거구나. 동창 영숙이의 말이 생각났어요. 죽을 때까지는 내 것 하나는 꼭 챙기고 있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요양원에 보내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명절에 한번 볼까 말까라고요. 물론 아이들한테는 늘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보니 섭섭함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대화는 제가 고관절 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한 달 후 큰아들 종훈의 집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33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제가 정작 노후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9세. 교직에서 은퇴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1년 만에 왼쪽 고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자식들 눈치를 보며 서럽게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500만 원, 자식들과 동거하면서 눈치 보며 살기. 이 모든 선택지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요양원 비용이 고작 18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도 아닌 뜻밖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지키게 되었는지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이제 퇴직이시네요. 33년이면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퇴직하던 날 학교 교감 선생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33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명절마다 찾아와 인사하고 직접 담근 김치를 놓고 가기도 했죠. 교직 생활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 꼭 챙기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그 말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으면서도 정작 저는 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론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퇴직 후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봉사활동도 좀 해볼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뚜렷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지만 말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퇴직하고 1년도 안 돼서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파스 붙이고 약 먹고 찜질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박정희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 고관절 손상이 심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니 정말 막막하구나. 수술 후 재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자 아들 종우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큰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큰아들 종훈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친절했고 손녀 민서도 제가 왔다고 좋아했죠. 할머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주실래요? 민서가 제 방으로 달려와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종우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게 될까봐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 수진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 어머님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일찍 안 들어오려고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애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나도 외출 한번 마음대로 못해.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저는 방문을 살짝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학생들 가르치며 자식들 키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짐이 되어버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늘 눈치가 보였습니다. 종우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손녀 민서마저 제 방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아이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지만 그 뒤에 숨은 부모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너무 오래 있지 마라.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날카로워진 눈빛과 짧아진 대화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종우야,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지혜네 집에도 가볼까 해. 종우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혜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그 모셔다 드릴까요라는 말에서 저는 아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다음 날 종우는 저를 딸 지혜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종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바쁘고 힘든데 신경 써줬잖아. 제 말에 종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혜네 집은 투룸 전세였습니다. 지혜는 3년 전 이혼 후 어린 아들 준호를 혼자 키우며 새벽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엄마, 여기 좁지만 제 방 쓰세요. 저는 준호 방에서 잘게요. 지혜의 말은 따뜻했지만 저는 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지혜는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지혜의 회식은 점점 잦아졌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엄마 모시고 있는데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준호 학원비도 밀렸어. 오빠가 돈 좀 보내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대화를 들었을까봐 불안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무릎은 좀 나아졌어요?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네요. 엄마,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시설 좋은 곳들이래요. 이번엔 딸마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혜야, 엄마 그런데 안 갈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가 돌봐드리기 힘들잖아요. 돌봐달란 적 없어. 그냥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지혜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아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부담이래요? 말로는 안 해도 너희 눈빛에 행동에 다 보여. 엄마도 남의 집 눈치 보며 사는 게 피곤해. 그날 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주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저는 어떻게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엄두도 못 냈고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요양원 가세요라는 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결국 저는 노트북을 켜고 요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시설 좋은 요양원은 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떤 곳은 400만 원까지 올라갔죠. 제 연금은 190만 원, 부족한 금액은 자식들이 보태줘야 했습니다. 손끝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나이 들어 돈 걱정하는 게 제일 비참하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간병인 알선 업체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24시간 간병이면 일당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했죠. 12시간 간병은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일단 3개월만 12시간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간병인 이미선 씨가 오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이 씨는 집안일도 틈틈이 해주고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19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금을 깨서 메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제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있는 느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고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2개월 만에 간병인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다시 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요양원비 300만 원, 간병인비 240만 원에서 500만 원, 연금은 190만 원. 어떻게 해도 제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노인 복지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었거든요. 휠체어를 빌려 타고 갔는데 다리가 아픈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정민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재직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정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으로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월 18만 원, 보증금도 1천만 원 정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연금 19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정 씨가 안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도 다닐 수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있고 주 2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 기여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교직으로 33년간 일한 저는 사회 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가 말했습니다. 서류는 여기 있고 도와드리겠다고. 선생님은 교직 경력이 있으니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 입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보증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종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했다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쓸 거라고. 종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것보다는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거나 자신들이 관리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라고.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저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무릎 수술한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죠. 종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솔직히 민서대학 등록금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손녀 민서의 대학 등록금을 제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컸을 때 제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냐고. 학자금, 결혼자금 다 너희들이 알아서 했지 않냐고.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엄마 재산 노린 적 없다고.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걱정이면 왜 요양원 얘기는 자꾸 꺼내냐고. 제가 30년 넘게 교직 생활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냐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 그러시겠다면 복지주택에 가시라고. 기존 집 정리는 자신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고 정 씨가 다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요양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남은 인생은 제 방식대로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해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LH 주택공사였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에 제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고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면접 심사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한 저는 드디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2달 후 저는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이 있었습니다. 안전바가 설치된 화장실, 낮은 싱크대, 미끄럼 방지 바닥재,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곳이 요양원이 아니라 제 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는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생활지원사 김현숙 씨가 방문했습니다. 시설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윤정자 할머니는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점점 무릎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물리치료 비용도 복지 혜택으로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직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지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곳이라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그랬던 거 미안하다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 종우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다고, 시설도 깨끗하고 안전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어머니 결정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봉사활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챕터 8.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종우와 지혜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종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한다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이웃들이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두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선택을 이해해줘서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지금 저는 70세입니다.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손녀 민서와 영상통화를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김치를 담급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선택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히 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선택지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월 18만 원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합니다. 노후는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구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